새벽 3시 또 깨셨습니까? 다시 잠들기 정말 힘들죠.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74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4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으셨던 베테랑 기사님이셨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게 평생의 습관이 된 분이셨습니다. 은퇴만 하면 따뜻한 안방에서 원 없이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워도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고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에이, 날 샜다 하고 부엌으로 나가십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반병 정도 들이키고 나서야 겨우 취기에 몽롱하게 잠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늙으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벽잠 없는 게 노인네들 특징이라던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술 한 잔 마시면 그나마 잠이 오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박철수 어르신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잠을 오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연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 때 콸콸 쏟아지던 멜라토닌이 60세가 넘어가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5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10%에서 15%씩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 밤이 되어도 뇌는 잘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가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듯이 우리 수면도 뚝뚝 끊기게 됩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의 수면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잠을 못 자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잠이 끊어진 그 틈을 타서 우리 뇌 속에 무시무시한 쓰레기가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움직이면 뇌에서는 노폐물이 나옵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독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뇌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뇌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 독성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하지만 박철수 어르신처럼 새벽에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청소 작업이 중단됩니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박 어르신이 잠이 안 온다고 드셨던 그 소주 한 잔이 당장은 잠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를 마취시켜 기절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뇌가 청소를 하러 나올 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어든 멜라토닌을 다시 채우고 뇌 속의 청소부들을 깨워서 뇌를 20대처럼 깨끗하게 씻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3주 만에 소주병을 치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개운해서 살 것 같다고 하십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수면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서 박철수 어르신의 새벽 기상이 단순 노화가 아닌 뇌의 구조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르신이 굳게 믿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을 깨트리고 잠을 훔쳐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 중에 가장 억울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립선이 안 좋아서 자꾸 깹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도 꼭 참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요의가 느껴져서 깹니다. 비뇨기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무릎을 치며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 들면 방광이 약해져서 깨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박 어르신께 드린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을 깨운 건 방광이 아닙니다. 범인은 목구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서울대병원 등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깬 건데 뇌가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잠을 자다가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컥 하고 막히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니 주인을 살리기 위해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고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합니다. 이때 심장에서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뇨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콩팥이 갑자기 일을 하면서 방광에 소변이 급속도로 찹니다. 결국 숨이 막혀서 뇌가 살려달라고 깨운 건데 여러분은 잠에서 깨는 순간 느껴지는 유의 때문에 아, 내가 또 오줌 누려고 깼구나 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다면 범인은 전립선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물만 안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오히려 뇌혈관 건강만 더 나빠집니다. 박철수 어르신을 괴롭힌 범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약봉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약 성분 중에 베타 차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차단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연료라고 말씀드렸죠? 고혈압 약이 연료 공급선을 꽉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걸 약물 유발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낮에 먹은 약 기운이 밤까지 남아서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혈압을 잡으려다가 잠을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처방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이 안 온다고 손쉽게 수면제를 드시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 달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10분 만에 기절하듯 잠드니까 처음에는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점심때까지 멍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제는 우리 뇌를 자연스럽게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잠들면 뇌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는 것 같지만 뇌는 밤새도록 얕은 잠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가짜 잠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 사고입니다. 수면제 성분은 근육을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비몽사몽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죠? 잠 좀 자보려다가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진짜 범인이 자신의 목구멍과 매일 먹던 혈압약, 그리고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을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뇌 속의 쓰레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속에서 어떤 놀라운 청소 작업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청소부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경이로운 회복 시스템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밤 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느낌표 하나만 딱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서 박철수 어르신의 밤잠을 망친 범인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만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설명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파트는 오늘 강연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청소 작업을 이해하시면 다시는 잠을 소홀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뇌는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마치 복잡한 서울 시내 한복판처럼 말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고민하는 동안 이 뇌 도시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수만 대의 차가 뿜어내는 매연처럼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쓰레기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지독한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뇌에 계속 쌓이면 뇌세포를 죽이고 결국 치매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에는 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는 언제 치울까요? 바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입니다. 2012년 과학자들은 뇌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배수관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 뇌 전용 하수구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깊은 잠, 즉 렘 수면이 아닌 서파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뇌 속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꽉 들어차 있던 뇌세포들이 일제히 몸집을 줄입니다. 무려 60%나 수축합니다. 건물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좁았던 골목길이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넓어진 틈으로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고압 세척기처럼 콸칵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물살이 낮 동안 구석구석 쌓여있던 베타 아밀로이드 독소와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쓸어내려 뇌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청소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겪었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을 안 잔 게 아닙니다. 쪽잠을 자거나 술 기운에 기절하듯 잤습니다. 이건 뇌 도시 입장에서 보면 통행금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으니 청소차가 도로에 진입을 못한 겁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코를 골며 자는 것 같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강제로 마비시킬 뿐 자연스러운 깊은 잠의 파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박 어르신의 뇌 도시는 매일 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썩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잠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뇌를 새 곳으로 갈아 끼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수구가 막힌 집에서 살 수 없듯이 청소가 안 된 뇌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설명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내 머릿속이 쓰레기 매립지가 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라며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부들이 일할 수 있게 길만 터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도시의 통행을 막고 청소부들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약도 필요 없고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스위치를 딱 3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철수 어르신이 3주 동안 매일 실천해서 뇌를 대청소하고 20년 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게 만든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뇌도시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실천했던 3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침대에 누워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대청소할 준비가 되셨다면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박철수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를 매일 밤 의식처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뇌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우리 몸에도 흥분한 뇌를 즉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귀 뒤에 있는 풍지열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손을 귀 뒤로 가져가서 귀볼 바로 뒤에 튀어나온 뼈를 찾아보세요. 그 뼈 바로 아래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만져지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풍지열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십시오.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신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 풍지열을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이 자리를 누르면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것처럼 쿵쾅거리는 심장이 차분해지고 곤두선 신경이 순식간에 느슨해집니다. 박 어르신은 이 지압만 해도 뒷목이 풀리면서 스르르 눈이 감긴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뇌에게 영업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뇌는 바보라서 우리가 숨 쉬는 것만 바꿔줘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숨을 멈추고 7초를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 하고 소리내며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 호흡의 핵심은 8초 동안 길게 내뱉는 날숨에 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을 나른하게 만들고 소화를 돕고 잠을 부르는 신경입니다. 4초 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기. 이것을 딱 4세트만 하십시오. 2분도 안 걸립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숨 참는 게 힘들다고 하셨지만 3일 정도 하시더니
이제는 이거 하다가 중간에 잠들어 버린다고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사실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겁니다. 바로 멜라토닌 배달 예약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예약 주문을 넣어야 밤에 배달이 옵니다. 그 예약 주문서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15분만 햇빛을 쬐십시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 속에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아, 지금 주인님이 기상했구나. 그럼 지금부터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야지 하고 예약을 걸어둡니다. 아침 7시에 산책을 하면 밤 10시에 정확히 졸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걸 몰라서 그동안 아침에 커튼 치고 늦잠을 주무셨던 겁니다. 그러니 밤에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잠이 안 왔던 거죠. 이제 어르신은 아침 식사 전에 무조건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나가십니다.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15분 산책으로 수면 호르몬을 예약합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 풍지혈을 눌러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리고 478 호흡으로 영업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뇌도시는 완벽한 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약물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듭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루틴을 지키고 나서 인생이 바뀌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3주간의 기적 같은 변화를 통해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비법, 당장 오늘 밤부터 따라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르신이 겪은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지 딱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얼굴은 3주 전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맑아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 밥맛이 꿀맛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해서 밥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눈 뜨면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신 게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시는데 예전에는 수가 잘 안 보이고 자꾸 깜빡깜빡 하셨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대방 수가 훤히 보이신답니다. 머릿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걷힌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신 겁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새벽 3시에 깨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또 깼구나 하고 화를 내며 소주를 찾았지만 지금은 뇌가 잠깐 쉬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풍지열을 꾹꾹 누르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금세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듭니다. 잠을 두려워하던 공포가 사라진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인 세상에서 잠은 게으름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죽어서 쉬기 위해 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우리가 잠든 그 깜깜한 밤은 뇌가 문을 닫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며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뇌를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 우리 뇌는 쓰레기장이 되지만 이 시간을 지켜내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제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손을 귀 뒤로 가져가십시오. 풍지열을 10초만 꾹 눌러주십시오.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맞이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치매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뇌를 되살리는 첫 번째 밤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깨지 않고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에 개운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산이라고 믿고 사온 배추가 사실은 몇 달 동안 바다를 건너온 김치 담그기에는 부적합한 배추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사소한 식재료 하나가 얼마나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우리 밥상 위의 가장 중요한 채소인 배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 외래에서 만난 72세 김철수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후 김장철만 되면 온 가족의 김치를 책임지는 살림꾼이 되셨습니다. 최고급 재료만 고집하는 분이셨죠. 그런데 올해는 큰맘 먹고 시골 장터까지 가서 프리미엄 고랭지 배추라는 것을 거금을 주고 사오셨답니다. 겉모습은 정말 싱싱하고 예뻤다고 해요. 문제는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배추는 소금물에 담가도 숨이 죽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나도 10시간이 지나도 마치 질긴 방수천처럼 물을 튕겨내고 뻣뻣하게 버티더랍니다. 결국 억지로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갔지만 며칠 뒤 냉장고에서 꺼내보니 양념은 배춧잎 겉면에만 얇게 코팅된 채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고 배추는 물컹하지도 아삭하지도 않은 고무 씹는 듯한 기이한 식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본인이 소금을 너무 적게 넣었나 아니면 양념이 변질된 건가 자책하셨지만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그 배추는 처음부터 김치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보십시오. 관세청 통계만 봐도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량은 불과 1년 만에 2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000톤이 넘는 배추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 막대한 물량이 모두 대형 공장으로만 들어갈까요? 안타깝게도 일부 악덕업자들의 손을 거쳐 마치 깨끗이 화장한 것처럼 겉모습만 바꿔서 우리 시장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배추와 중국산 배추는 근본적인 목적으로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발효와 김치 맛을 위해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운송과 오래 버티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다면 김 선생님처럼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건강까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국산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이 가짜 배추를 단 3초 만에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김장철에 절대 속지 않고 우리 몸에 맞는 진짜 건강한 배추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우리 식탁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 선생님의 배추는 왜 소금물에서 뻣뻣하게 버텼는지 그 충격적인 시각적 비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배추의 뿌리와 겉잎에 난 상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김 선생님이 속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배추들이 마치 최고급 화장품으로 얼굴을 감춘 것처럼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를 고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깨끗함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국산 배추가 밭에서 뽑혀 나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농부들이 낫이나 칼로 밑동을 툭 쳐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뿌리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흙이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신선한 증거입니다. 또 겉잎을 보시면 짙은 초록색의 두꺼운 잎이 한두 겹은 지저분하게 붙어있기 마련이죠. 이 겉잎은 운송 중에 배추의 속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땅에서 갓 뽑아낸 배추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샀던 그 화장한 배추들은 어땠을까요? 첫째, 뿌리 단면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뿌리 주변에 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고 칼로 벤 것처럼 깨끗하게 잘려 있었죠.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바로 식물방역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흙이 묻은 식물을 수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흙 속에 숨어 들어올 수 있는 해충과 병원균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배추를 배에 싣고 오려면 뿌리의 흙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 기계를 사용해서 밑동을 아주 깨끗하고 평평하게 잘라냅니다. 뿌리 단면이 매끈하다는 것은 곧 이 배추가 장거리 운송을 위해 기계로 검역 수술을 받은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못 맞추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멋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둘째, 겉잎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짙은 초록색 겉잎은 두세 겹 붙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김 선생님이 산 배추는 거의 속에 연두색 잎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중국산 배추는 겉잎이 없을까요? 겉잎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운송 중에 시들거나 상하기 쉽습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겉잎을 많이 떼어낼수록 더 많은 배추를 한정된 배 공간에 실을 수 있고 무게도 줄어 운송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겉잎을 깨끗하게 벗겨내면 며칠 동안 배를 타고 온 배추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감출 수 있는 화장 효과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겉잎 하나 없이 속에 연노란 부분이 훤히 보이는 배추는 예쁜 것이 아니라 의심해야 할 배추인 겁니다. 셋째, 배추의 전체적인 모양도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의 배추는 국산 배추처럼 위로 길쭉하게 쭉 뻗은 모양이 아니라 양배추처럼 옆으로 통통하고 둥근 편이었습니다. 국산 배추는 길쭉한 탕원형으로 자라지만 중국산은 짧고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 많습니다. 이 역시 장거리 운송과 포장에 유리하게 개량된 품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원산지 표시만 믿고 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추의 뿌리에는 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왔습니다. 라는 기계절단 흔적이 숨어 있고 겉잎은 나의 신선도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라는 화장 기술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두 가지 시각적 단서, 즉 매끈한 뿌리와 벗겨진 겉잎은 중국산 배추를 구별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료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배추를 왜 절대로 김장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배추 세포 속의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발효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식탁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공유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김 선생님의 배추가 소금물에서 좀비처럼 뻣뻣하게 버텼는지,
그리고 왜 겉잎과 뿌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는지 시각적인 단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효의 비밀입니다. 왜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시원하고 개운하며 아삭한 김치 맛이 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배추의 품종이 가진 본질적인 차이, 즉 세포 조직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산 배추는 마치 최고급 명주옷과 같습니다. 얇고 부드러우면서도 조직 사이에 적당한 틈이 있어 통풍이 잘 되고 수분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산 배추는 질긴 나일론 작업복과 비슷합니다. 조직이 빽빽하고 두꺼워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잘 찢어지지도 않죠. 이 차이가 김장을 할 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첫째, 섬유질의 차이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장거리 운송 중 쉽게 물러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품종 자체가 섬유질이 많고 질기게 개량되었습니다. 이 뻣뻣하고 두꺼운 섬유질은 소금물에 절여져도 조직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마치 나일론 작업복이 물에 젖어도 쉽게 흐물거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김 선생님의 배추가 뻣뻣했고 양념을 발랐을 때 양념이 그 단단한 세포벽을 뚫고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았던 겁니다. 둘째, 영양 성분과 발효 환경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산 배추는 수백 년간 김치를 담가 먹는 용도, 즉 발효를 목적으로 개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산 배추에는 발효를 돕는 중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글루코신올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항암 성분이에요.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배추는 이 성분이 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성분이 김치를 담가서 발효시킬 때 유산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가 그렇게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운송과 저장을 최우선으로 만든 중국산 배추는 이 글루코신올레이트 같은 발효조력 성분의 함량이 국산 배추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단지 오래 버티도록 설계되었지 김치처럼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발효식품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유산균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추 자체의 섬유질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 맛 대신 텁텁하고 질긴 맛이 나는 겁니다. 마치 김치가 익지 않고 그저 시큼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김 선생님이 경험한 김장 실패는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배추 품종이 가진 화학적, 생물학적 설계의 차이에서 온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배추의 겉모습만 보고 샀다가 결국 발효라는 핵심 과정을 망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눈속임에 당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주는 진짜 배추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도 헷갈리지 않고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명쾌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주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얻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산 배추가 겉모습은 물론이고 속의 세포 조직까지 우리 김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판매원의 말이나 원산지 표시만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진짜 우리 배추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이 다음 김장 때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3단계 탐정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원인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이 3가지 행동 지침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뿌리의 상처를 확인하십시오. 배추를 집어들어서 밑동을 뒤집어 보세요. 뿌리 부분을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흙과 거친 단면입니다. 진짜 우리 배추는 뿌리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흙이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낫으로 한 번에 쳐낸 거친 느낌이 손에 닿아야 합니다. 뿌리가 보통 3cm 이내로 가늘고 작습니다. 의심 배추는 뿌리가 너무 깨끗하고 단면이 마치 공장에서 자른 것처럼 매끈하고 평평하게 잘려 있습니다. 흙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고 뿌리의 굵기가 4cm 이상으로 굵다면 장거리 운송을 위해 기계로 다듬어진 중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매원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식재료입니다. 당당하게 뿌리를 확인하고 흙이 묻어있다면 오히려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둘째, 겉잎과 속잎의 색깔을 대조하십시오. 겉잎과 속잎의 색깔은 그 배추가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어느 나라 품종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진짜 우리 배추는 짙은 초록색 겉잎이 2-3겹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겉잎을 살짝 들춰서 속을 들여다보세요. 속잎은 마치 병아리 색깔처럼 진하고 선명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배추는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라서 속잎이 노란색을 진하게 띱니다. 의심 배추는 겉잎이 거의 다 벗겨져 연두색 잎만 보입니다. 속을 들여다봤을 때 연 노란색이나 크림색에 가깝고 심지어 거의 흰색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겉잎을 떼어냈거나 품종 자체가 노란색이 덜한 저장용 배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 상인이 허락한다면 반으로 잘린 단면을 보세요. 우리 배추는 잎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고 중국산은 속이 덜 차 있거나 잎이 양배추처럼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원산지 표시판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가게 앞에 국산이라고 크게 써 있는 간판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남, 고창, 강원도 평창 등 배추가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인 지명이 작은 글씨로라도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들은 보통 국산이라는 모호한 단어만 사용하고 구체적인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농가나 상인들은 자신이 파는 배추의 품질을 자랑하기 위해 산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기서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배추를 살 때 손으로 만져보세요. 우리 배추는 잎이 부드럽고 잘 휘어지며 수분이 느껴지지만 중국산은 두껍고 뻣뻣해서 힘을 주면 툭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3가지 방법을 배우신 후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가면 겉모습만 보고 이거 국산 맞죠? 하고 묻는 대신 조용히 배추를 뒤집어 뿌리를 확인하고 속잎의 색깔을 대조하는 탐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배추를 성공적으로 골라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잔류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씻는 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김 선생님이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족들에게 최고의 김치를 선물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법, 안전한 세척법과 최종 성공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3단계 탐정법을 실천하시겠다면 댓글에 1이라는 숫자 한 글자만 남겨서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72세 김 선생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배추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김장 실패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식별법과 마지막 세척 비법을 통해 결국 성공적으로 재도전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이 어떻게 그 과정을 마무리 지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성공적인 김치를 담근 마지막 비결은 바로 제대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를 씻을 때 식초나 소금을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담근물 세척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큰 대야나 싱크대에 물을 충분히 받으세요. 배추를 통째로 또는 반으로 잘라서 물에 완전히 담급니다. 그리고 1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1분이 지난 후 물속에서 배추를 부드럽게 흔들어 씻습니다. 물을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서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담근물 세척법만으로도 배추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 성분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금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충분히 담가서 헹궈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셔서 뿌리의 매끈한 정도, 겉잎의 부착 여부, 속잎의 노란색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국산 배추를 골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는 3번의 담근물 세척법으로 배추를 씻으셨죠. 그렇게 담근 김치는 절이는 과정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넣자마자 잎이 부드럽게 휘어지며 숨을 죽였고, 양념을 버무리자 양념이 명주옷처럼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의 손주들이 이 김치를 맛보더니 할아버지의 김치 맛이 돌아왔다고 칭찬 세례를 퍼부었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뿌리만 봤을 뿐인데 이렇게 맛이 달라질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정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배추를 고를 때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뿌리의 거친 단면과 흙의 흔적을 확인하세요. 매끈한 뿌리는 장거리 비행의 증거입니다. 둘째, 진한 노란색 속잎과 짙은 초록색 겉잎의 존재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발효에 최적화된 우리 품종의 증표입니다. 셋째, 구매 후에는 담근물 세척법을 3번 반복하여 잔류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배추는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좋은 배추를 고르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의 1년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침을 꼭 실천하셔서 김 선생님처럼 맛과 건강을 모두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모두가 안심하고 배추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에 건강 2글자 남기시고 서로 격려하며 오늘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 그 누구보다 철저했던 분이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2세 박철수 선생님은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오신 분답게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교과서 같은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1시간씩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혈압과 혈당도 아침 저녁으로 꼭 재서 수첩에 꼼꼼하게 적으셨습니다. 식단은 또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모릅니다. 맵고 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가벼운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이 경계선에 있다는 이야기였죠. 박 선생님은 그날부터 식단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당뇨에는 곶감이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가을부터 매일 아침 공복에 곶감 2~3개를 보약처럼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당분도 있으니 아침 기운도 나는 것 같고 건강한 간식이라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시고 속이 메스꺼워서 구토를 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119에 바로 신고하셨고 그렇게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시게 된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급성 췌장염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의심했습니다. 통증이 그만큼 극심했으니까요. 그런데 CT와 피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심장이나 췌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위 내시경을 넣었는데요.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저도 저희 의료진도 모두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의 위 안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어른 주먹만한 거대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엉겨붙어서 말 그대로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사모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드신 음식이 있으시냐고요. 사모님은 고개를 저으시다가 아, 그거요 하시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신 곶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시죠? 아니, 그 몸에 좋은 감, 특히 영양덩어리라는 곶감이 어떻게 위에 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감은 분명히 과일의 왕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을이면 처마 밑에 매달아 두고 귀하게 먹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제아잔틴, 암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크립토잔틴,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비타민 C는 사과보다 10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감이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박 선생님처럼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가을, 겨울이 되면 이 감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위에 돌이 생기고 또 어떤 분은 심장이 멎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감이 가진 최고의 영양과 최악의 독성이라는 두 얼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흉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좋은 곶감이 박 선생님 위에서 딱딱한 돌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내 얘기 같거나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신 72세 박철수 선생님. 위 내시경 모니터에 보였던 그 어른 주먹만한 돌덩어리. 그것의 정식 진단명은 위석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 생긴 돌이라는 뜻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 음식이 어떻게 위에서 돌이 돼?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의대생 때 이 위석에 대해 처음 배우고는 정말 신기하면서도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이해하시기 쉽게 시멘트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멘트 가루에 물을 붓고 자갈을 섞으면
딱딱한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위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 시멘트 가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 특히 곶감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탄닌이 위로 들어와서 물에 해당하는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자갈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물 속 식이섬유입니다. 이 끈적한 덩어리에 채소나 과일에서 나온 식이섬유 찌꺼기들이 계속 엉겨붙는 겁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쳐 위 안에서 계속 뭉치고 뭉치다 보면 나중에는 위 내시경 기구로도 부술 수 없을 만큼 딱딱한 콘크리트 덩어리, 즉 위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박 선생님처럼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고 위벽을 헐게 해서 위궤양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돌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가다가 좁은 길목을 꽉 막아버리는 장폐색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한시가 급한 응급수술로 배를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위석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길까요? 첫 번째는 위절제술, 즉 위암이나 심한 위궤양으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위가 작아졌으니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위의 운동 기능도 떨어져서 위석이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박철수 선생님은 위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대한 위석이 생기신 걸까요? 바로 박 선생님이 앓고 계셨던 가벼운 당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거나 혹은 박 선생님처럼 가볍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우리 몸의 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손끝, 발끝만 저린 게 아니라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당뇨병성 위장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위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위는 펌프처럼 힘차게 쭉쭉 짜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이 병에 걸린 위는 뭐랄까 고무줄이 다 늘어난 바지처럼 힘이 없이 축 처져서 음식을 제때 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박 선생님의 위는 당뇨 때문에 이미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일 아침 공복에 위산이 가장 진하게 농축되어 있을 그 시간에 탄닌이 가득한 곶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마치 불이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마른 장작더미에 매일 아침 불씨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 가루, 탄닌과 진한 물, 위산과 만나고 느려 터진 위, 당뇨병성 위장병증 안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그 위로 자갈, 식이섬유이 계속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박 선생님께는 그 건강한 아침 습관이 위석을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당뇨가가 있으시거나 위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석보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게, 심지어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감의 또 다른 무서운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감을 드셨을 때 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조용한 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나 위가 약한 가족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을 응급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을 위급하게 만들었던 위석의 위험성,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위험은 위석보다 어쩌면 더 무섭습니다. 위석은 극심한 통증이라도 있어서 응급실에 찾아오실 수라도 있죠. 하지만 이 위험은 정말 아무런 증상 없이 아주 조용하게 찾아와서 순식간에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감, 특히 곶감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물론 칼륨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우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칼륨이 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콩팥병, 즉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촘촘하고 성능 좋은 필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칼륨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이 필터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소변으로 시원하게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병이 생기면 이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필터에 구멍이 막히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듬뿍 들어있는 감이나 곶감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고장났으니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의 전기 신호에 교란이 생깁니다. 뭐랄까, 전깃줄에 너무 과한 전압이 걸리는 전기 과부하 상태와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팔다리 근육이 마비되는 느낌이 오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던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거나 아예 느려지는 부정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심정지가 오는 겁니다. 홍시 한두 개 먹었을 뿐인데 심장이 멎는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침묵의 장기라는 겁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콩팥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당뇨 합병증을 모르셨던 것처럼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몸에 좋다니까 감이나 곶감을 챙겨 드셨는데 사실은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던 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감 중에서도 곶감은 이 위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 성분은 어마어마하게 고농축됩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에게 곶감은 농축된 독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우리는 이제 이 감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토록 좋은 영양 성분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건강하신 분들이 이 감을 보약으로 제대로 즐기는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의 단점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장점만 쏙쏙 흡수하는 최고의 공합식품 3가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앞선 파트들에서 감의 무서운 두 얼굴, 위석과 심정지의 위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럼 감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고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드셔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 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훌륭한 보약입니다. 콩팥이 건강하고 위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 좋은 영양소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건강한 우리가 이 감을 100% 안전하고 200% 더 건강하게 보약으로 즐기는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단감, 홍시, 곶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셋 다 좋은 음식이지만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단연 홍시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단감은 아삭아삭 씹는 맛은 좋지만 아직 탄닌 성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고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죠. 곶감은 어떻습니까? 영양소가 고농축되어 아주 훌륭한 간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분도, 칼륨도 응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당뇨 전 단계나 콩팥 기능 저하가 있다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곶감입니다. 그렇다면 홍시는 어떨까요? 홍시는 감이 익어가는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탄닌이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불용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탄닌이 순해져서 위석을 만들 위험이 1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는 소화도 잘 되고 위석 위험도 낮고 영양도 풍부한 홍시가 가장 안전하고 이로운 선택지라는 겁니다. 둘째, 이 홍시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최악의 시간은 박철수 선생님처럼 아침 공복에 먹는 겁니다. 위산이 가장 진할 때 탄닌이 들어오는 건 피해야겠죠. 반대로 밤 8시 이후 늦은 저녁에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홍시의 달콤한 당분이 자는 동안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기 쉽고 혈당을 출렁이게 해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밥을 먼저 드셔서 위를 든든하게 채우고 위산도 중화시킨 상태에서 홍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시나요? 껍질을 다 깎아버리시진 않나요? 위장이 아주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바로 밑부분에 눈 건강에 좋은 제아잔틴과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마세요. 믹서기 칼날이 돌아가는 순간 그 좋은 비타민C와 영양소들이 공기 중에 산화되어 다 파괴됩니다. 감은 꼭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그 영양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감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궁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궁합은 견과류입니다. 저는 이걸 혈당 방패라고 부릅니다. 홍시나 곶감은 달콤해서 맛있지만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홍시의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브레이크 밟듯이 확 늦춰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 췌장에도 무리가 없고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홍시 1개 드실 때 호두 한 알이나 아몬드 대여섯 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공합은 요구르트입니다. 이건 탄닌 중화제입니다. 홍시가 탄닌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땐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요구르트 속의 수많은 유산균이 홍시의 탄닌 성분을 만나 중화시켜줍니다. 위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한 번 더 차단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해서 홍시의 비타민C 흡수율을 더 높여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공합은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칼슘 흡수 촉진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골다공증 예방 때문에 칼슘 걱정 많으시죠? 우유나 두유를 드실 때 홍시를 같이 드셔보세요. 홍시의 풍부한 비타민C가 우유 속의 칼슘이 우리 뼈에 착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시너지 조합이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건강한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껍질째, 견과류나 요구르트, 우유와 함께 홍시를 드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박철수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는 박 선생님의 놀라운 변화와 오늘 내용의 핵심 3가지를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금궁합 3가지 중에 이건 나도 당장 실천해야겠다 하고 무릎을 탁 치신 조합이 있으신가요? 1번 견과류, 2번 요구르트, 3번 우유. 댓글에 가장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72세 박철수 선생님의 그 후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행히 박 선생님은 위급한 상황을 잘 넘기셨습니다. 위에 꽉 찼던 그 거대한 돌, 위석은 내시경 시술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잘게 부수어 모두 제거했습니다. 며칠 뒤 무사히 퇴원하셨죠. 제가 얼마 전 외래 진료실에서 박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 혈색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제게 웃으시면서 교수님, 제가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건강 공부는 이번에 아주 호되게 꼴찌로 다시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침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약이라 믿었던 공복-곶감 습관은 당연히 버리셨죠. 대신 요즘에는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30분쯤 뒤에 사모님이 챙겨줘 주시는 홍시를 드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황금공합대로 플레인 요구르트에 홍시 반 개를 으깨서 섞어 드신다고 해요. 교수님, 이렇게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왠지 뼈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 혈당 걱정도 덜 돼서 마음이 놓입니다. 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했습니다. 당뇨 관리도 식단 조절 덕분에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콩팥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분은 칼륨 때문에 심장이 멎을 수 있으니 감, 특히 곶감을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가 있거나 위 수술을 받으신 분은 탄닌 때문에 위에 돌이 생길 수 있으니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건강하신 분들은 아침 식후에 견과류나 요구르트 같은 황금공합과 함께 홍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롭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내 몸을 모르고 먹으면 박 선생님의 곶감처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고민하시거나 당뇨로 오래 고생하신 가족, 이웃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좀 공유해 주세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보낸다는 따뜻한 한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도 감에 좋은 영양만 쏙쏙 챙기시면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